8번째 윈터 코엑트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My Trip and Trick on Management of Cardiogenic Shock이고 저는 카톨릭 부천 성모병원 김동빈이고 옆에 계신 분은 삼성 서울병원의 양조영 선생님, 문평 성모병원 서성민 선생님이겠습니다. 총 4가지 주제를 갖고 디스커션 할 거고 오늘 그 내용들은 이란 그 무슨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카디오직 샥이라는 게 코로나 아트 디지즈인지 베브럴 하트 디지즈인지 아리스미아 때문에 샥이 생길 수 있지만은 이런 샥을 치료하는 게 이란 우리 카디올로지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 성모병원의 그 김빈진 선생님께서 플루이드 이노트로픽 앤드 바저 프레서 인 에크모 페이션트에서 강의하시겠습니다. 김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수면백신 진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엑스모를 하는 사주된 척 환자에서의 플루이드와 바세티브 메디테이션 투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ICU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제 심한 환자는 엑스모도 하고 벤틸레이터도 하고 CRT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 이 환자의 샷의 원인이 무엇인지, 헤모다이나믹 스태투스는 어떠한지, 볼륨이 얼마나 좋아야 할지, 어떤 스냅들은 써야 할지, 이 환자 롱텀한 치료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인에서든 이제 LV 지시방선이 발생을 하면 하대 아웃풋이 감소하고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펠펠 파퓨전이 나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루이드를 투여하거나 이제 바세틱 메디테이션 투여하거나 조지 MCS를 함으로써 환자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4대 스타일 분류에 의해서 보면 이제 B 단계는 저혈압 및 빈맥이 임상적인 진단이 있으나 관련 저하는 없는 상태이며 이때에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나빠지면 C 단계이고 C 단계에서는 이제 관련 저하가 동반되는 상태로서 볼륨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납제나 MCS가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화관 자체처를 삽입을 해서 인베이시브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를 하여서 볼륨을 투여할지 스냅들을 투여할지를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심장 초음파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수화관들 사태 넣지 않고도 카디악 아웃풋, 레지스턴스, 팔모널 헤모다이나믹스, 알베 펑션 등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샥 환자를 ICU에서 관리를 할 때에 넌 인베이시브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에 나온 서바이빙 셉시스 캠페인이긴 한데요. 되게 이제 샥 환자의 매니지먼트는 틀이 다르지 않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 3시간 동안에 플스턴로이드 플루이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제 문무대당 30ml 이상을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말 셀라인 대신에 밸런스 스테로이드 투여를 권고하고 있고 라지 볼륨 플루이드를 투여할 경우에는 알부민을 함께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셉시스에서는 스타시스 사용을 권유하지 않고 있고 이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가이드할 때에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순환제 환자들, 하두제 환자들을 보시면 역시나 비슷한데요. 최대 1시간에 많으면 500cc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하면 1시간에 맥시멀리 2000cc까지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모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엑스모를 사용하는 초반에 이제 볼륨이 너무 없으면 이제 RV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볼륨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제 조성화 보시면 노말 셀라인 경우에는 훌륭 존량이 많이 높아서 노말 셀라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몰 엑시도시스나 AKI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현재는 저희 순환제과 하드된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츠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과 같은 밸런스 솔루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볼륨은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볼륨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에데마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운동 힐링이 잘 되지 않으며 대부분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라지 볼륨이 필요로 하는 엑지머를 하는 환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이긴 하지만 하드된 샥 환자에서 엑지머를 하는 경우만 분석하여 보았던 것이고, 이제 보시면 이제 넌 서바이버의 경우에 데이 1과 데이 2에서의 플루이드 밸런스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데이 1에서의 플루이드 밸런스는 현재 사망률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몸무게당 38.8cc 이상을 투여하였을 때에 이제 사망률은 더 올라가는 컷오프 밸류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토탈 플루이드 밸런스가 넌 서바이버가 서바이버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시뮬레이티브 플루이드 밸런스 역시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플루이드 밸런스를 인터쿼터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플루이드를 많이 투여했던 그룹은 더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많은 볼륨은 엑지머를 하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는 이제 항원을 이제 환대에 분포하면서 삼투진 온도를 올려서 체인락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대개 물론 이니셜 이제 리서시테이션은 콜레스테롤이긴 하지만 출혈이 많았거나 아니면 이제 바소플레지아 같은 이제 모세혈관 초과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제 조직 관리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사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콜로이드에는 혈액 성분, 알부민, 데스트란, 그다음 볼륨밴드 같은 스타치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말셀랑하고 술스탄로이드는 볼륨 20%가 낮습니다. 25%가 되지 않아서 이제 술스탄로이드만 투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트라바스처럼 볼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면 흔히 사용하는 25% 알부민을 보면 볼륨 20%는 300~5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라지 볼륨의 이제 술스탄로이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알부민을 함께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데스트라는 이제 뇌혈증 환자에서 뇌혈류 순환 대상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고, 볼륨밴드 같은 이제 스타시스 제제는 볼륨 20%,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혈당 유지 효과가 우수하여서 수술 도중이나 외상 환자 혹은 이제 해물리지가 심한 환자, 출혈 때문에 혈압이 흔들리는 환자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한번 가져와 봤는데 VA 엑지머를 하는 하드된 샥 환자에게서도 알부민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엑지머를 하는 환자인데요. 엑지머를 하고 나서 12시간 이후에 포스트 플루이드 밸런스가 있는 환자만 분석을 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만 투여하느냐 아니면 알부민을 함께 투여하느냐를 비교해 보았고요. N수는 적었지만 이 환자들은 모두 이제 양분에서 넷 플루이드 밸런스나 토탈 인플루스 볼륨, 유린 아프스 모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부민을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모탈리티를 더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어서 엑지머를 하는 환자에서도 라지 볼륨 플루스테롤을 투여할 때에는 알부민을 함께 투여하는 것이 그 환자의 생존율을 올려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스타시스인데요. 사실 스타시스는 섹시스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여를 공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스타시스를 투여하는 경우에 이제 LKI나 추설을 위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 수술 도중에 그다음 수술 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볼륨밴드 같은 모던 스타시스를 투여하였을 때에는 HI 발생 위험이나 추설의 위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CCU에서 포스트 오프로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는 경우에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바세티브 메디테이션입니다. 바세티브 메디테이션은 흔히 쓰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린, 바소프레신이 있고 이노다일레이터로는 도부타민과 밀리논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소프레신은 알파벤 레스로 작용을 하여서 이제 혈관을 수축하여서 SBR을 올리는 약제이고요. 이노다일레이터는 도부타민은 베타온을 작용을 하여서 이제 심장의 수축력을 올려서 카디악 아프를 올려주는 약제이며 또한 이제 바소다일레이션 에펙트가 있어서 이제 SBR을 낮춰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ICU에서의 바세티 메디테이션 사용 트렌드를 보시면 한 25% 정도의 환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약제를 투여받고 있고 하드된 석 환자는 90% 이상의 약제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도파민 사용을 확 줄었고요.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을 확 증가하였는데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티브 메디테이션은 이제 현재까지도 카디오바스큘라 서포트 트리트먼트의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제들은 현재 생존율을 진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강한 레코멘데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노트로피 에이전트는 약제 특성으로 인해서 맥박을 올리고 월 스트레스를 올리고 마이오카이오시스 함수선을 올려줍니다. 또한 바소프레서는 미나트리얼 프레셔를 올려서 혈압을 올려주지는 하지만 대부분 엘브 앱트로드를 진단시키고 마이오카이오시스 바스톨 파퓨전의 임페어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오카이오시스 리커버리를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많은 RCT, 제일 최근에 발표된 세피타 도레미 트라이를 포함해서 이 많은 RCT에서 다 모탈리티에는 차이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었고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그나마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구 때문인데요. 보시면 석 환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비교하여 보았고 1600명 이상의 환자를 윤활했던 연구입니다. 생존율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PB나 VT, VF와 같은 부전맥의 발생 빈도가 도파민은 더 높았고 하드된 석 환자만 따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노르에피네프린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어서 현재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피네프린을 보시면 이제 MR로 인한 하드된 석 환자만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조합에서 미나트리얼 프레셔나 카디아 인덱스, 스토플 인덱스는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트레이트는 에피네프린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맥박이 빠르다는 것은 결국 마이오카이드 오치적 험신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 조합에서 이제 1% 차이가 더 많았으며 라텍타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현재 에피네프린은 퍼스트라인 세라피린은 잘 치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AHA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에비던스가 높지는 않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은 첫 번째 약제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소액티브 메디테이션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혈압을 올려주는 건 맞지만 이제 펠팔 파퓨전에 과연 베네핏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고 이제 하드적인 샤드 매니지먼트 차원에 있어서 카드 프로텍티브와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로딩을 줄여주면서 엘브를 시제해 주어서 리커버리를 이제 더 회복하는 찬스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 조리에 펄스시 바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바세틱 메디테이션을 가장 먼저 치유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 엑스모밖에 없는데 엑스모를 바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또한 이제 호스트 이펙티브니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 약제로는 아무래도 스냅들을 먼저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요. 보시면은 하드진이 샥 가이드라인인데 바소프레서 사용은 2B고 MCS는 2A여서 바소프레서보다는 MCS에 조금 더 에비던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근 유럽 학전을해서 저자들이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드를 스타일 B나 C 정도의 전미한 샷에서는 시납들을 먼저 치유해보고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치료를 해보는데 비스 스코어가 바세티브 스코어가 20을 넘지 않거나 환자가 좋아지는 추세면 아주 줄여가면 되고 이제 20을 넘거나 환자가 좋아지지 않으면 조기에 빨리 이제 펄스 바로 넘어가자라고 하고 있고 바세티브 스코어가 50이 넘는 경우에 엑스모를 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G나 E에서는 신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빨리 바드를 하자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한번 이제 임상에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헤모다이나믹 스태투스에 맞추어서 옵티멀하게 볼륨을 투여해야 되고 노멀셀이라는 대신 밸런스 솔루션이 좋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볼륨을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알부민 투여가 도움이 된다. 스타시스는 이제 수시에서는 관조하지 않지만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이제 위험이 더 LTE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아서 유용하다. 다음에 하드진 환자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가장 선호하고 어떤 약제든지 몇 차이는 없었으며 초반에 이제 파츠네스 바드를 적용하면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플루이드 이노트로핑 바드 프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셨고 디스커션은 4개의 그런 강의가 끝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은평성모병원 서성민 선생님이시고 내용은 Revascularization Strategy of AMI Patient Complicated Cardiogenic Shock입니다. 서성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은평성모병원 서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 있어서 리버스큘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리 리버스큘라이제이션하고 메디컬 트리트먼트하고 딜레이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비교한 내용이 1999년 샥 트라이를 통해서 발표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50명 정도로 1대1 랜더미제이션 해가지고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를 빠르게 리버스큘라이제이션 하자 또는 한 3일 정도는 메디컬이 안정한 다음에 치료하자 해서 두 군으로 나눴던 거고요. 실제로 보면 리버스큘레이션 멀리 했던 데는 1.4시간 만에 리버스큘레이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했던 데는 이제 102시간 정도 지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리 리버스큘레이션이 좋니 봤더니 한 달에는 약간 벌어지긴 하는데 N수가 적어서 이제 통계적으로 벌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20% 정도 떨어뜨리면서 통계적 의미를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얼리에 리버스큘레이션 하는 게 좋겠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캐비지하고 엔조플라스티가 주됐었는데 그래도 얼리 리버스큘레이션이 좋겠다는 데이터를 보고했었습니다. 2001년에 자마에도 똑같은 스터디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한 달, 6개월, 1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통계적인 의미 있는 게 6개월부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리 리버스큘레이션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캐비지하고 PCI를 랜덤에서 비교한 연구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고요. 이 연구에서 보면 캐비지 한 사람하고 PCI 한 사람이 다 해서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80명 정도 PCI, 캐비지군 47명을 비교했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이아베티스하고 랩트 메인, 그다음에 쓰리베슬 디지는 당연히 캐비지를 더 많이 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좀 더 안 좋을 만한 환자들 당연히 캐비지를 했고요. 결과를 보면 1년 동안의 서바이벌이 큰 차이가 없는 걸 봐서 잘 선택해서 캐비지를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다. 아직 1대1 랜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리버스큘레이션 할 때 우리가 싱글 베슬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베슬도 많은데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냐. 우리가 정립된 거는 이제 2017년도에 발표된 컬플릿 샥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정립이 돼서 현재는 컬플릿 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들은 이젝션 프렉션이 한 30% 정도였고요. 스테미 환자가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를 60% 정도 포함하고 있었고 리서치 스테이션 한 사람들은 한 50% 정도 이런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PCI를 컬플릿만 하고 멀티베슬 했으니까 여러 가지 PCI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는 약 28에서 27%, 그러니까 30% 미만만 사용했던 환자들입니다. 결과는 이제 컬플릿 온리가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17%, 모탈리티하고 레날 리플레이스먼트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는데 떨어뜨리는 게 17%였고요. 모탈리티 개선 효과가 대부분이었는데 효과는 16% 정도 있어서 통계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 이후로는 샥에 동반된 스타미 환자에서는 컬플릿 온리를 레코멘데이션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레스큐 샥 트라이는 이제 양정원 선생님 비롯 이제 시작해가지고 많은 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멀티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멀티베슬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샥에 동반됐을 때 에크모를 먼저 놓고 컬플릿 온리만 하느냐 아니면 멀티베슬을 다 한꺼번에 다 하냐 지금 이걸 비교하고 있고 양정원 선생님 알려주는데 한 80명 정도 랜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목표는 280명이 목표인데 현재 40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샥 환자는 아닌데 우리가 이머전시 PCR 하면서 사실 이벤트 발생이 모탈리티가 조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걸 보여준 데이터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점원에서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카디오제닉 샥 데이터를 분석한 걸 보시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단위로 해가 좀 끊어서 봤더니 크게 모탈리티가 개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모탈리티 개선이 크게 없는 걸 볼 수 있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IBP가 사용이 줄고 에크모가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서바이벌은 계속 똑같은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고 카디오제닉 샥 환자는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샥 환자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대부분 MCS 사용은 점점점 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MCS가 분명히 메카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가 점점점 사용이 많아지는 건 확실하고요. 그 비중은 에크모가 제일 많은 것, 점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리트먼트 하면 정말 좋아지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바이벌이 아직까지 큰 개선이 없는데 이런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성적이
아직까지 답보적인 게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브란스에서 발표했던 건데 이런 샥 환자들을 에크모를 빨리 넣으면 좋겠느냐 천천히 넣어도 좋겠냐 발표했던 건데 보시면 1시간 이내에 넣었던 거 얼리에 넣었다고 2시간 정도 넣었던 거를 인터미디에이트 24시간 넣은 거를 레이트로 이렇게 잡아서 봤을 때 얼리에 넣었을 때가 확실히 그래도 이벤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서 빨리 넣는 게 좋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건 대만 데이터인데 스템이 샥이 있어서 에크모를 넣었던 환자 거진 10년 동안 자기네 데이터를 봤더니 46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2명이 PC하기 전에 넣고 34명은 PC하고 나서 넣었는데 봤더니 PC하기 전에 넣은 사람들이 좀 더 이벤트 발생이 적더라 그래가지고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소규모였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은평성모병원 2019년에 개원했는데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딱 4년 동안 스템이 에크모 넣은 사람들 봤더니 딱 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로 PC하기 전에 에크모를 넣었는데 17명이 PC하기 전에 넣었고요. 27명이 PC 하면서 아니면 하고 나서 넣었던 환자인데 저희는 약 60% 이벤트 발생이 생겼는데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서 N수가 적지만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샥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서 에크모를 트리트먼트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는지 하는 ECLS 샥 트라이얼이 올해 NEJM에 발표됐고요. 또 같은 시기에 유로샥이라는 연구도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NEJM에서 발표했던 이 연구는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줬었습니다. 샥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서 에크모를 치료한 사람하고 치료하지 않은 사람을 1대1 랜더미네이션해서 200명씩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모탈리티를 봤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결과는 똑같게 나왔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모더레이트 시비어 블리딩이라든지 바스큘라 어세스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 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는 안 좋고 모탈리티는 똑같고 기대했던 결과랑 다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았다. 그것 때문에 환자가 죽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에크모 넣으면은 메카니컬 벤틀레이터 빨리 떼거든요. 근데 오히려 메카니컬 벤틀레이터를 더 길게 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에크모 넣은 사람이 7일간 메카니컬 벤틀레이터를 했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한 사람들은 5일간 벤틀레이터였기 때문에 치료가 정말 적절했냐. 그 다음에 앱토로드 면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도부타민을 사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리서시테이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77%나 리서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미 뉴럴로지컬하게 거의 죽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에크모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겠냐. 여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50%가 PCR 다 끝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50%가 에크모를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엔덤이 됐는데도 너무 늦게 넣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리스크가 많다, 세이프가 안 좋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미 너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너무 늦게 놓지 않았냐가 이 베네핏을 없앤 주된 이유가 아니겠느냐. 환자 실렉션이 결국 중요하겠다는 게 우리에게 아마 교훈이 될 것 같고요. 유로샥은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코비드 19이 유럽에 아주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8명, 17명밖에 1대1로 못했는데 당연히 N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크모를 넣은 부분이 한 달 서바이벌이 43%, 61로 이벤트 발생이 좀 적었다는 거고요. 1년 뒤에도 51, 81로 좀 적었는데 N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차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스터디인데 N수가 적어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은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MI 환자들 당연히 플루이드 테라피하고 바소프레서 쓸 수 있으면 씁니다. 근데 당연히 더 중요한 건 얼리 리바티케이션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지 vs PCI 당연히 캐비지 좋은 쪽에 있다 그러면 캐비지 쪽으로 선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이라도 문제가 되면 얼리에 MCS를 하고 서포트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환자가 말씀드린 55세 남자 환자고요. 딱 누가 봐도 이제 스테미로 왔습니다. 샥이었고요. AVR이 올라 있고 레프트 메인인가 보다 우선 봤더니 물차 있고요. 하이퍼오큘로 와서 랩도 괜찮고요. 보시면 얼마 전 다 안 좋습니다. 찍고 레프트 메인에 막힌 거 알고 곧바로 낮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팀 구하다가 FV에 에크모 넣고 마음 편안히 이제 와이링 하니까 블러드 플로우 나오고 발룬하고 그 다음에 아이브스까지 다 보고 천천히 크로스오버로 LAD 메인 투 LAD로 스텐 하나 넣고 끝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당연히 이제 잘 해서 집에 갔는데 VA ECMO하는 사람 중에서 벤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하는 사람들은 벤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리커버리 기다리고 있는데 플로우가 너무 펄셀타일할 때든지 LALB가 너무 크다든지 캐피럴 웨지브레이드 일어난다든지 풀모너리 컨제션이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늘어난다든지 아울트 밸브가 안 열린다든지 스롬부스가 생기면서 스테시스가 생긴다. 이럴 때 당연히 벤팅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변하면 벤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벤팅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던 환자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분명히 유리합니다. 차기 동반의 AMI에서는 아직까지는 컬프 온리가 우선인데 우리가 레스큐 샥 트라이얼을 잘 마무리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PCI 대 KBG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메카니컬 서클 서포트는 가급적이면 빨리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샥을 동반한 어깨 MIV의 서바이벌은 4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성민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레스큐 샤크 관련해서는 디스커션 타임에 시간 있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성빈센트 병원의 김지희 선생님이시고요. 타픽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타픽입니다. 이게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으냐,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으냐, MCS 타이밍은 어떨 때가 적절한가. 굉장히 어려운 에비던스 없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부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마이오카다이티스는 흔하게 조금 그래도 이제 하트 페일리어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저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 저희가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 하프 레프 환자들 뭐 바이옵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마이오카다이티스의 에비던스가 얼마만큼 있는지까지는 이제 생각을 잘 못하지만 그냥 추정하고 MRI 찍고 이러는 거에서 이미징에서 이제 추정을 하지만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사실은 저도 이제 1년에 한 몇 케이스는 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선 좀 저도 이제 한번 좀 공부하는 의미로 봤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 딱 그 적합한 그 좋은 이제 그 케이스 여기에 맞는 케이스 환자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63세 여자 환자였고 하루 동안에 온셋한 디지니스하고 제너럴 위크니스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히스토리 해보니까 2주 전부터 숨찬 증상이 있었다고 했고 워낙에 당뇨 고혈압으로 뭐 환자는 당뇨 고혈압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가져왔던 약에서는 고혈압 약은 없었습니다. 왔을 때 혈압은 120에 70이었고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70까지 환자가 이제 혈압이 떨어졌는데 근데 응급실에서 찍었던 엑스레이상에서 펄머너리 이데마하고 플로랄 이퓨전도 디큐비티스는 환자가 이제 바이탈 때문에 잘 안 찍었던 것 같고요. 응급실에서 이니셜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여기 그 RLL 쪽으로 헤지니스가 있으면서 입슈전도 동반된 걸로 보이고 심전도가 LV 블럭이 있으면서 와이드 QRS고 이렇게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랩에서 보면 WBC가 올라가서 루코사이토시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FT가 올라가져 있고 LDG, CPK 그 다음에 크레아틴까지 올라가져 있고 저희 병원 엔티프로 BNP를 쓰거든요. 엔티프로 BNP도 35,000 이상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져 있었고 카디악 마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니셜에 랩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와 이제 물론 이제 심전도랑 환자의 이제 상태를 봐서 아마 이제 그 당직 선생님께 먼저 연락이 갔었고 그랬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이제 에코를 포터블로 봐서 좀 그 이미지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환자 상태가 워낙 안 좋을 때 봤던 거 치고는 그래서 그 LV 쪽에 시솔리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MR도 동반되어 있고 뭐 월은 사실은 이 환자가 저희 병원 초진 환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에코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LVH가 진짜 있다고 해줘야 될지 어째야 될지는 사실 조금은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뭐 디지니스하고 제너럴 위크니스 왔지만 컴플리트 AV 블럭도 있고 와이드 QRS도 있고 이래서 혹시 이 환자가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으로 그러니까 카디악 마커도 올라가져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 해서 이니셜에 이 엔지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엔지오상에서 특별하게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그래서 환자를 이제 케이스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디지니스가 하루 정도 됐고 디스니아도 있고 뭐 환자는 기침도 하고 뭐 소스로트까지 URI 심통까지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LFT도 올라가져 있고 레널 페일리어도 있고 카디악 마커도 올라가져 있고 그 하트 페일리어 때 생기는 바이오마커인 BMP도 뭐 많이 올라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펄머너리 이데마, 플루랄 이퓨전, AV 블럭, 와이드 QRS, 에코상에서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고 코로너리 엔지오는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의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 뭐 반나절도 안 걸린 사이에 이제 환자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환자가 온셋 타임이 이제 한 30일 정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전도라든가 블러드 그 랩이라든가 에코, MRI까지는 뭐 바이탈이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못 찍었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인지를 룰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괜찮아서 바이옵시를 할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바이옵시가 할 정도가 안 된다 하면 그런 다른 기타의 이런 환자의 어떤 그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서제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디악 마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에 준하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었고, 그럼 이제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에서의 이제 이런 풀미넌트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를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데피니션이 정확하지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하면 헤모다이나믹하게 좀 언스테이블하다 하면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이런 메케니컬 어떤 서큘러터리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경우의 케이스에 준하면 이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최근에 2023년 일본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엑스퍼트 오피니언으로 마이오카다이티스의 그런 그 페이퍼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정리된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 가이드라인에서 해줬습니다. 스트릭트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카디악 엔자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레벨을 확인하면서 그 레벨이 계속 올라져 있으면 이 환자의 예후가 나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상태가 그 스테이블라이징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에코를 모니터링을 해서 봐야 되고, 이 환자가 레프트와 라이트의 RV 펑션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라. 그런 것이 이제 이 환자를 매니지하고 트리트먼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해서, 사실은 포터블 에코를 보실 때 LV 펑션을 정말 열심히 보지만 RV 펑션을 보기는 그 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좀 간과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런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높으면 계속 이제 뭐 이 레이트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뭐 고민을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은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런 다른 이제 엔세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피하고, 만약에 이제 안티를 쓰게 되면 커먼 코즈인 베타락탐 같은 그런 안티를 사용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릭트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준하는 그 최근에 뭐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제너럴한 트리트먼트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부타민이라든가 PDE3 이니비터, 그러니까 RV 페일리어의 에비던스가 있으면 퍼스트 라인으로 PDE3 이니비터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이제 RV 페일리어가 동반된 걸 꼭 봐야지 이제 그 보면서, 근데 사실은 PDE3 이니비터를 쓰면 약간 혈압이 좀 떨어지는 바소다일레이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노에피하고 같이 세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부타민이나 노에피를 같이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꼭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샥 상태라고 하면 앞서서
김신 선생님이나 서성민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VA 에크모를 하는 게 풀미넌트한 마이오카다이티스 환자에서도 이런 레벨 1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만약에 환자의 경우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이런 이노트로픽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써주고 그럼에도 안 되면 이제 에크모를 넣는 거고 페이탈한 아디리드미아가 있을 때도 이 환자가 이제 그 에크모를 넣어서 그 VA 에크모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 내원한 지 하루 그 안에 바로 에크모하고 CRRT 돌리고 그다음에 그 노에피네프린 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제 지나고 이제 환자가 너무 젊기도 하고 랩도 계속 올라가져 있고 좀 그 상태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희 그쪽 병원에서 저희는 아직 그 이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이 서울 성모로 전원을 시켰던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부분은 그 앞에서도 나왔었던 거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아리드미아가 있을 때도 적극 아리드미아 있을 때는 템포럴리 페이싱 같은 거를 그러니까 브라디카디아 있을 때는 해주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런 페이탈한 아리드미아 있을 때 VA 에크모를 하는 것이 레벨 1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된 다음에 바이옵시를 했고 바이옵시 상태에서 이제 보통은 이 바이옵시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이뮨 서프레션 세라피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림보사이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사실은 스폰테니어스하게 리커버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제시했던 게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냐 하는 거에서는 시스템 리뷰나 메타 어널라이시스에서 에비던스가 없어서 그냥 컨저버티브 케어를 계속 잘 해주는 게 좋겠고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3일 그다음 1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지만 에비던스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는 그래도 스테로이드 치료에 리스폰스가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3일 때 이렇게 프레드니솔론을 그 하루에 1g을 해서 3일 쓰고 그 위에 이런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게 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VGV에 대해서는 2B 정도로 그거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파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환자는 이제 바이옵시를 했을 때 림포사이틱 마이오카다이티스가 나와서 컨저버티브 케어하고 잘 회복이 돼서 그 에크모 위닝하고 퇴원을 얼마 전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 중에서도 림포사이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예후가 좀 좋다고 하고 어쨌든 이 환자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니어클래스 펑션 이런 케이스들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풀미넌트한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언커먼한 신드롬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카디오제닉 샥이라든가 아리드미아라든가 멀티오버간 페일리어를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릭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 메케니컬 서큘러터리 서포트를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예후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환자의 어떤 그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림포사이틱 마이오카다이티스가 그래도 다른 그런 거에 비해서 예후는 그래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저버티브하게 서포티브 케어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 교수님. 네 번째 강의는 오늘 요 세션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신부전학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배대현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Transfusion strategy of patients with cardiogenic shock differences from other critically ill condition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충북대병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대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심장 쇼크에서 수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른 크리티컬리 페이션트랑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새 강의에는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어서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과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케이스인데요. 사실 흔하게 겪는 케이스의 겁니다. 이 환자는 30대 여자 환자였고
이제 사이드 스톰에 의한 이제 카디오닉 샥으로 이제 에크모를 넣고 이제 디스탈 퍼퓨전도 했는데 환자가 이제 오른쪽 다리에 컴파트먼트 신돔이 생겨가지고 파시오토미를 했더니 환자가 DIC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환자는 계속 3일 만에 이제 익스파이어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트랜스퓨전 하게 됩니다. 뭐 FP 거의 한 10몇 개, 뭐 IPC도 한 10몇 개, 뭐 프레티 20개 거의 이렇게 한 트랜스퓨전 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같은 방에 있는 이제 룸메가 이제 진단검사학과 선생님인데요. 이제 에크모가 많이 들어가는 달에는 가끔씩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트랜스퓨전 많이 하냐. 어쨌든 이제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분들은 확실히 이제 다른 환자분들보다 이제 트랜스퓨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로는 이제 IBC 프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다른 블러드 프로덕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BC 트랜스퓨전이고요. 우리 이제 그 옥시전 딜리버리와 컨섬션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폐에서 벤틸레이션과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 오토와 슈어트가 교환이 되게 되고 이렇게 교환된 이런 이제 블러드가 이제 심장 좌심시에서 우리 대동맥으로 좀 뿜어져 나오면서 여러 장기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샥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런 조직에서의 산소 섭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도 이제 증가가 이제 돼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산소 공급량은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우리가 아트리얼 오토 컨텐트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여기 이제 아트리얼 오토 컨텐트에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 공급량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심근성 쇼크 환자에서는 카디악 아웃풋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떨어지게 되면은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심장 질환에서는 헤모글로빈을 높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과거에는 이제 많았습니다. ACS 환자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네미아가 있으면은 카디악 데스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역시나 이제 MI 또한 늘어난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트페일리어 또한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하트페일리어에서도 아네미아가 더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환자의 이런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제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나와 있고 과거에 한 20년 정도의 이제 데이터인데 헤모글로빈 레벨이 11.3보다 낮으면은 환자의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올라간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학생 때의 기억에는 뭐 우리 심장 환자는 헤모글로빈 10 이상 이렇게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사실 이제 트랜스퓨전 헤모글로빈 10이라는 얘기는 한 80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이고요. 이게 1030 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 10, 헤마토크릿 30 이렇게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게 80년 전부터 이제 사실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사실 이제 트랜스퓨전 뭐 하면 뭐 이렇게 헤모글로빈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펙션, 뭐 HIV, 뭐 흔하지 않지만 헤파티티스 B, C 같은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흔하게 논 인펙션스한 어드버스 이벤트, 이뮨 메디에이티드한 이런 것들 아니면은 논 이뮨 메디에이티드 특히나 우리 이제 심장 환자분들은 카디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트랜스퓨전 어소시에이티드 서큘레이트 오버로드 생기면서 트랜스퓨전 하면서 환자가 갑자기 어큐트 디컴펜스 하트 페일리어가 생기거나 어큐트 풀모니 이데마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런 빈도는 생각보다 이제 흔하고요. 특히나 이제 피브라일 리액션, 알러지 리액션은 굉장히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퓨전 어소시에이티드 서큘레이트 오버로드 같은 경우도 흔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환자 특히 이제 심장 쇼크 환자에서는 이제 IPC 트랜스퓨전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얘기했던 헤모글로빈 10, 11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과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MI 환자에서 리스트릭티브한 리버럴 트랜스퓨전 스트레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트릭티브는 헤모글로빈 7 미만이면 트랜스퓨전, 리버럴은 헤모글로빈 10 미만이면 트랜스퓨전.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리버럴 트랜스퓨전과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의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었고 최근에 이런 민트 트라이얼 NEJM이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에서 마찬가지로 리버럴과 리스트릭티브 스트레치에 대한 트랜스퓨전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심장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7로 맞추는 게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사실 이 헤모글로빈 7 레벨은 이 기본적인 중환자 환자에서 더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역시나 헤모글로빈 7과 10 비교해 보았을 때 리스트리티브한 트랜스퓨전을 했을 때 조금 더 뭐 통계적으로 차이 없지만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경향한 환자인 아파치 스코어가 좀 낮거나 좀 젊은 환자에서는 리스트리티브한 트랜스퓨전 하는 것이 더 이제 좋은 아웃컴을 보인다라는 데이터가 20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ICU 입원해 있을 때, 병동 입원해 있을 때 30일, 60일, 90일, 120일, 180일 때 아웃컴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리버럴하게 하는 거랑 이제 리스트리티브하게 트랜스퓨전 하는 거랑 ICU 세팅 환자에서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최근에 기본적인 중환자 매니지에서 헤모글로빈 타겟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7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CU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헤모글로빈 8 미만에서 트랜스퓨전 하는 거와 헤모글로빈 10 이상의 트랜스퓨전 하는 거 보았을 때 헤모글로빈 8 미만에서 트랜스퓨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아웃컴을 보인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서 역시나 이제 시민성 쇼크 환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요 3년 전에 나왔던 인텐시브 케어 메디슨의 가이드라인에서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에서 이런 리스트리티브 리버럴 트랜스퓨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데이터가 없고 뭐 굉장히 이런 공고상황이 낮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레이존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VV 에크모에서 이제 트랜스퓨전 했던 이제 프로스펙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VV 에크모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7 미만일 때 트랜스퓨전 하는 것이 환자의 이제 데스를 줄이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트랜스퓨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자의 사망률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VV 에크모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 레벨을 7 미만일 때 트랜스퓨전 하는 것을 좋겠다라고 돼 있고 트랜스퓨전을 하게 되면은 서킷 체인지 환자의 에크모 서킷에 이런 스럼부스 같은 게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킷 체인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퓨전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7 미만에서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크모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이제 에소 레드북 보시게 되면은 이 전판인데 5판은 이때는 헤마토크리트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 헤마토크리트 36 기준으로 했을 때 36 정도로 유지하면은 현재 이제 SVO2라든가 이제 브레인으로 이제 향하는 혈류인 NIS 같은 것들이 변화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40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레드북에서는 이것부터 훨씬 낮아져서 헤모글로빈을 7에서 9 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플레이트 트랜스퓨전이고요. 플레이트 트랜스퓨전은 좀 더 에크모의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에크모를 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에크모 서킷이나 블러드가 이제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환자의 이런 그 몸 밖으로 나가는 튜브라든가 이런 펌프 같은 것에 이제 계속 작용하게 되면서 수분비 생성되게 되고 본 블레버트 팩터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플레이트의 감소가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VA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헤파린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헤파린 인듀스 스롬보사이토페니아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에바드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에바드에서 생기는 이런 블러드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플레이트 액티베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에커야드 본 블레버트 신드롬이라는 내용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에크모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크모에서도 굉장히 강한 블러드의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시비어 AS가 있는 환자보다 이제 PCPS를 달고 있는 환자에서 본 블레버트 팩터가 더 낮게 측정이 되게 되고 이런 이제 이제 플로우보다 하이 플로우일 때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심하게 보인다라는 최근에 이런 실험실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런 에크모에서도 이런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에커야드 블레버트 신드롬 이런 플레이트렛 디스펑션 같은 것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나왔던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VA 에크모 환자에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때문에 트랜스퓨전 하게 되는 경우가 한 23%라고 나와 있지만 제 경험상 한 에크모 일주일 이상 돌리게 되면은 사실 플레이트렛 트랜스퓨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플레이트렛 트랜스퓨전 하지 않는 그룹보다 하는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더 높은 이제 모탈리티를 보인다라는 이제 연구 데이터도 사실 있게 되고요. 하지만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사실 아직 데이터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이제 메이저 서저리 또는 인베시브 프로시저 요 기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플레이트 5만 기준으로 저는 보통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에스더 레드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리딩이 없는 경우에서는 2에서 5만,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서 5에서 10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만 미만에서 이제 트랜스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파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트릿이 많이 감소가 되게 되는데, 항상 이제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헤파린 인더스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이제 발생하는지 매일매일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포티 스코어 추정해가지고 4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 아가트로반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에스 레드북에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아사히 저널에서 나오는 것인데, 또 에스 레드북과의 또 이 가이드라인도 다 다릅니다. 플레이트 여기서는 또 블리딩 페이션트 10만 이상, 또 블리딩 페이션트 5에서 10만, 헤모글로빈은 같지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사실 별로 없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과거에 제가 전공의 때는 이제 헤모글로빈 10, 플레이트 10만 이상이었다고 저는 이제 배웠는데,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헤모글로빈 7, 플레이트 5만 기준으로 트랜스퓨전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헤파린 사용하면서 생기는 안티스토미스이라든가 피브릴로긴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체크해가지고 부족하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심장 쇼크 특히 액금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굉장히 많은 트랜스퓨전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질환들의 트렌드는 사실 리버럴 트랜스퓨전보다 리스트리티브 스테이지로 트랜스퓨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는 역시나 이제 심장 쇼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대환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디스커션 시간이고, 이제 네 분의 패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각 이런 카디오제네시학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강지훈 쌤, 양산 부산대병원의 이수영 쌤, 인천성모병원 벤디어 쌤, 그다음에 의정부 성모병원 부세현 쌤이 있겠습니다. 먼저 디스커션 하기 전에 양조훈 선생님께서 이번 2023년 ESC에서 밝혔던 ECLS 샥 트라이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가 끝나고 나서 디스커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ECLS 샥을 빼고 이제 샥을 논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IBP 샥2 트라이얼, 컬프리 샥 트라이얼에 이은 이제 샥 RCT, 대규모 RCT가 나온 거니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샥 연구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샥 연구를 끝까지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냈다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크리틱을 말씀드리자면, ECLS 샥의 원래는 에크모군과 그냥 컨벤셔널 군을 비교하는 게 큰 취지는 아니었고, 우리가 MI 카디오제닉 샥에서 에크모를 미리 넣고 히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해놓고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치료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원래 본 뜻인 건데, 실제 이제 본 뜻과 약간은 벗어나게 에크모를 PCI 전에 넣은 그룹이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간에 나빠지고 혹은 PCI를 성공적으로 잘 했으면 사실 에크모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그룹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에크모를 넣고 에크모가 갖고 있는 이제 내재적인 컴플리케이션을 안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 의도했던 바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됐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샥 연구의 특성상 크로스오버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셔널 군에서도 에크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본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해석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난 에크모 군에서 다른 MCS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말고 임펠라나 다른 디바이스가 반대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CS vs 메디칼의 비교 구도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 어려운 연구를 끝까지 완수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ECLS 샥 트라이에서 보여줬던 그런 리미테이션은 현재 양종원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랜덤 스터디 나오면 아마 그게 극복되고 그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의문점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진희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때문에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로만 셀라인 사용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주더라도 근데 이게 하트만 쓰는 밸런스드 솔루션에 게 이런 일렉트로렉터가 들어있어서 푸시하기가 좀 두려운데 하트만 솔루션은 포타슘이라든지 뭐 포타슘 굉장히 낮은 레벨이 돼 있고 칼슘도 들어있는데 이것을 막 푸시하는 게 좀 이런 일렉트로 밸런스 때문에 아리스미아 생기지 않을까 무서운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NJM 2018년도에 아마 샥 환자한테 치료했을 때 노말 소잡에서 왔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는 이제 CCU에서는 거의 플라즈마 솔루션을 좀 사용하고 있고 노말 소잡은 거의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투트한 경우에도 거의 초반부터 이제 쓰고 전부에서 노말 솔루션 쓰고 있으면 바꾸라고 해서 다 체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뚫리를 변정한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그 편안하게 의견 주시고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연자 선생님께 편안하게 또 이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진진 교수님한테 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에크모 환자 케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노트로픽스 요구량이 계속 증가하고 결국 이제 뭐 바스포레신이나 이런 것까지 다른 환자까지 가게 되면 그런 환자 경우에 굉장히 이제 모탈리티 레이트가 높고 저의 경험상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드문데 그렇게 이노트로픽스를 많이 그러니까 요구 비스코어가 굉장히 높고 이런 경우에 에크모까지 달고 있는데도 잘 이렇게 BP가 유지 안 되는 경우에 혹시 다음으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나 이런 거. 에크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BP가 전혀 유지 안 되고 계속 볼륨을 줘도 서드 스페이스로 가고 그냥 서큘레이트 볼륨 유지 안 되고 계속 BP는 떨어지고 결국 그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바소플레시아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먼저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볼륨을 많이 투여하는데도 다 이제 서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고 실제 인터페이스 볼륨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재 많아서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즈 볼륨 스테로이드 투여하면서 대부분 이제 앨범을 같이 투여해서 인터페이스를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다른 스냅들보다 바소플레신이 훨씬 더 에펙티브합니다. 그래서 바소플레지아가 오는 경우에는 바소플레신을 같이 애도해주면 노르피네프릴 많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되어 있어서 섹시스 가이드라인에서도 노르피네프릴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는 바소플레신은 조금 더 일단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앨범에 자주 투여하고 이제 혈당에도 투여하면서 인터 바소플레를 올려줘야 되고 바소플레신을 애드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성모병원 부성현입니다. 그 서정민 교수님이나 이제 양정훈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CAG 그 임팍 릴레이티드 샥 환자에서 이제 CAG 전에 만약에 PCI를 하게 되면 그 샥의 원인이 이제 교정이 되는 거라서 CAG 전에 이제 에크모를 넣게 되면 이게 PCI를 한 후에는 오버 트리트먼트가 이제 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AG를 해서 PCI를 위한 그러니까 듀어링 PCI를 위한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에크모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환자들은 예후가 좋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리고 PCI를 하고 나서도 이제 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안 좋은 환자들, 진짜 그런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는 ECLS 샥에서 차이가 없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다른 MCS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또 어떠신지. 우리가 다 열어준다고 무조건 좋아지지 않잖아요. 특히 프로파운드 샥 있는 사람들 딱 플로우 생기면 우리가 이제 오토 라디칼 뭐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더 리퍼퓨전 인저리 얘기도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아주 프로파운드 샥 있는 사람들은 엔조 딱 찍고 LAD 프록시말에 토탈 오클루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딱 와이링 합류 고발 플로우 툴러가 생기거든요.
어떤 대부분 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는 에크모를 넣어서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뭐 조금 환자 혈압이 그래도 좀 유지된다 그러면 진짜 에크모 안 넣을 수 있겠다면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잃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에크모를 이제 약하게 돌리면서 시작해가지고 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에크모 말고 다른 것, 임펠라 같은 거 하면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펠라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쓰려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당장 환자가 죽냐 사냐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겠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리 좀 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까 오버 트리트먼트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늦게 넣어서 죽을 바에는 빨리 넣자가 저의 개념이고, 뭐 오버 트리트먼트 생각이 된다 그러면 빨리 빼주면 되거든요. 정말 넣고 나서 하루 뒤에 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넣었나 보다, 괜히 환자 고생시켰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안 넣어가지고 죽으면 넣을 걸, 나 편하려고 안 넣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더 괴롭습니다. 저는 좀 넣는 쪽입니다. 하기 전에 넣으시고 그 시술 끝나고 빼시는 경우도 바로 뺀 적은 없고 하루 만에 뺀 적도 있고요. 정말 오히려 더 안 좋죠. 진짜 앱토로도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확실히 문제되는구나 해서 하루 만에 뺀 적이 있고, 바로 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헤몰라이시스가 생겨서 좀 빨리 뺀 적이 한 번 있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리트먼트 해보면. 네, 저도 서장님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컬프릿 연구 말씀하셔서 이제 컬프릿 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그 연구도 이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연구 데이터 말고 그냥 카디오제닉 샥 근본으로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고 퍼퓨전을 좋게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타겟 오간 하나가 마이오카디움일 텐데요. 이게 정말로 이제 저희가 뭐 안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고 자기의 마이오카디움을 리스토레이션 시키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없는, 그냥 정말로 뭐 CTO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시그니피컨트해 보이는 넌 컬프릿처럼 보이는 리전을 놔두는 것이 이게 카디오제닉 샥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뭐 디스탈 퍼퓨전이니 뭐 여러 가지 방법, 아이노트로픽 플루이드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컬프릿 샥 이전의 스터디들을 보면 포지티브 나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 메타나시스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멀티베스라는 게 또 좋다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옛날에 이제 케비집 주로 했을 때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게 많지만 스티치 트라이얼도 보면 빨리 다 한꺼번에 해보는 게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잠깐만요. 우리가 옛날에는 가이드라인상에서는 멀티베슬 디지즈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하라는 이유가 강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케믹 버든을 다 줄여야지 훨씬 좋다. 그래서 엘비제이션 프랙션이 낮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열어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제 샥이 동반된 경우에 랜덤 컨트롤 유일한 데이터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닐 겁니다. 강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컬프릿을 뚫어놓고 넌 컬프릿을 나중에 뚫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LAD 완전 토탈이고 RCAD 토탈 심지어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같이 뚫고 나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에코모도 넣고 나오죠. 네. 어느 정도 교수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충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95% 환자한테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5명한테는 뭐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옆에서 봤던 임상과 판단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환자는 뭘 해야 되지만 이 환자는 그렇지 않고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는 게 더 함풀하다 할 때는 그 근거는 알고 있지만 이 환자의 그 케이스를 봐서 판단하는 것도 그 환자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이제 이런 에코모 할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메타 어널리시스 보면은 IBP를 넣는 경우 있어서는 약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논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IBP를 넣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은데 저도 사실 처음에 펠로우 할 때 이제 에코모 처음 직접 넣고 3주 동안 집에 못 가고 봤던 환자 이제 IBP를 같이 넣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IBP 같이 넣는 게 좋은 건지 에코모 넣는 게 좋은지 찾아봤었습니다. 했더니 에코모는 컨티뉴어스 플로우고 IBP를 넣으면 펄서타일 플로우를 만들기 때문에 더 피지올로직하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보면서 IBP 같이 넣는 게 좋은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엘바도 보니까
다 컨티뉴어스 플로우가 더 좋은 경우가 요즘에 엘바도 다 컨티뉴어스 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플로우가 더 좋은 건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데이터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같이 쓸 수 있다. 또 뭐 필요에 따라 같이 쓴다 돼 있고 어떤 쪽으로 보면 그냥 에코모도 된다 이렇게 정립된 건 아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IBP를 같이 쓰면 디컴프레션의 이펙트가 약간 있다. 벌서타일 플로우를 만든다. 뭐 그런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루틴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먼저 IBP를 PCI 하면서 살짝 서포트 해주려고 썼다가 에크모를 같이 쓴 경우는 있는데 에크모를 먼저 놓고 IBP를 같이 하는 경우는 저는 없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LA 벤팅 하거든요. 양종훈 선생님이 더 저보다 경험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IBP 같이 쓰는 거. 저는 예전에 그 초창기에는 IBP를 같이 썼었고요. 그게 한 10년 지난 일 같은데, 그래서 그 IBP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포턴시한 벤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루트를 확보하기가 일단 좀 어렵더라고요. 한 군데는 에크모가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IBP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여러 루트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 실제 저희 병원 데이터는 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하고 블리딩이 에크모하고 IBP를 같이 넣으면 굉장히 레이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프티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LA 세프토스토미를 루틴이 하고 있고 IBP는 현재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드물게는 에크모 유지가 좀 헤몰라이시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에크모 위닝하기는 좀 버겁고 그럴 때는 IBP를 이제 브릿지로 넣고 에크모를 빼고 IBP로 버티고 그 다음에 위닝하는 그런 브릿지 세라피로는 IB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이수용입니다. 아무도 묻거나 코멘트하지 않으셔서 저는 바이옵시랑 트랜스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마이오카다이티스 상황에서 EMB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심장 조직이 되게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하다가 실제로 퍼포레이션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심장 이식할 때 엔도마이오카디알 바이옵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정상 머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퍼포레이션이 돼도 컨트랙션 하다가 저절로 지혈이 잘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이오카다이티스 상황에서 퍼포레이션 생기면 거의 이 컨트랙션이 없기 때문에 지혈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헤모페리카디움 만들고 나서 거기서 빼서 바로 혈관에 집어넣고 있던 그런 악몽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에크모 한 상태에서 바이옵시 하는 거는 정말 좀 디시전 해야 되는, 이식을 할까 말까 디시전 해야 되는 크리티컬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LA 벤팅 같은 거 카테터가 추가로 막 들어가게 되면 RA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카테터 진입이 추가로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히려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사후에 이제 에크모 다 위닝하고 나서 바이옵시를 하긴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반응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쓰고 나면 드라마틱하게 쭉쭉쭉쭉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식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바이옵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고 수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언제 수혈을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은데 사실은 수혈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캐뉼레이션 사이트에 블리딩이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지혈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많이 넣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문제입니다. 이게 각각의 캐뉼레이션이 17프렌치 정도 되면은 벌써 플로우가 캐뉼레이션을 1.5리터 정도 이렇게 캐뉼레이션 VV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한 캐뉼레이션당 1.5리터 미만이 되게 되면 헤몰라이시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스롬보틱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마이크로 스롬바이 생기고 거기서 결국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는 그런 DIC 피처가 가속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VV, AV 막 이런 이상한 컨피규레이션 많이 취하게 되는데 사실 불필요한 캐뉼레이션은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 심플리피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몰라이시스 안 생기게 하고 결국 트랜스퓨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언제 수혈을 할까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수영 선생님 말씀에 더 한마디 하면 아까 이제 강의할 때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말 그 바이옵시는 환자가 마이오카다이티스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진짜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그
말씀하셨듯이 에오지노필링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스테로이드에 정말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환자가 처음에 이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면 그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환자가 워낙에 뉴트로필 도미넌트였습니다. 퍼센트 상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에코를 보시게 되면 그 림포사이틱 마이오카다이티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페리카디아 이퓨전이 별로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에오지노필링 마이오카다이티스는 나중에 이제 그 에오지노필 카운트를 계속 팔로우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고 에코도 보다 보면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조금 며칠 지나기는 하지만 나중에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계속 생기면서 스테로이드 쓰게 되면 이제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그 만약에 바이옵시 하는 것이 조금 힘드는 많은 이제 클리니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환자가 만약에 진짜로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 일가를 궁금하시면 처음부터 에오지노필 카운트를 조금 시리얼하게 팔로우하다 보면 올라가고요. 림포사이틱 그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상에서도 페리카디 이퓨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좀 임상 양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좀 그 바이옵시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약을 쓰는 거 많은 나잖아요. 협의물 쓰는 거 많은 건데 빨리 쓰면 빨리 한다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바이옵시를 빨리 안 하고 좋아진 다음에 바이옵시를 하면 아니면 이제 24시간에 바이옵시를 한다고 하면 너무 딜레이 되지 않나요? 치료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바이옵시에서 빨리 한 퍼먹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그 빨리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수영 선생님도 이제 그 말씀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빨리 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 바이옵시를 하는 거가 진짜 바이옵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환자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옵시를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정말 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빈센트 환자 오자마자 저희는 온 그날 바이옵시 하고 디스파프시 하고 애가 빠져서 애가 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환자는 사실 그때 보낼 때 예, 환자가 좀 스테이블 했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얼마큼이나 스테이블했습니다. 네, 뭐 되게 그 핫 디스커션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바이옵시 측면이 굉장히 좀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이드라인은 심부전이 악화되거나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가 있거나 모비지 타입 2 이상의 이제 블락이 있거나 이런 하이 리스크에서는 바이옵시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해서 그거는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컨선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뭐 이렇게 핫 디스커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